안녕하세요. 우리 삶의 깊은 이면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분들이 마음속 깊이 품고 있는 아주 고통스러운 질문 하나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어째서 내 형제는 저렇게 변해버렸을까? 나와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는데, 왜 우리 첫째 아이는 나르시시스트 성향을 보이는데 다른 아이는 그렇지 않을까? 도대체 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중심적이고 공감 능력이 없으며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걸까? 이 질문들은 때로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되지만 대부분은 깊은 상처와 절박함에서 나옵니다. 혹자는 이런 사람을 이해하고 관계를 개선해 보려는 마지막 희망의 끈을 붙잡고 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절실한 이들은 바로 부모님들일 겁니다. 특히 자신이 나르시시스트 부모 밑에서 자란 아픔을 겪었기에 자신의 아이만큼은 절대로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진 분들입니다. 이 끔찍한 대물림의 고리를 끊어내고 싶은 것이죠. 나르시시즘은 대체 어디에서 오는가? 이 질문은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왜 우리가 그들의 과거에 대해 이렇게 긴 시간을 들여 이야기해야 합니까? 중요한 건 그들 때문에 상처받은 우리들의 이야기 아닌가요? 네, 100% 동의합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겪는 상처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찌르는 그 무기가 무엇인지 알아야만 합니다. 그 무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상처의 본질을 파악하고 자신을 보호할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나르시시스트의 행동을 변명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함이 절대 아닙니다. 그들에게 어린 시절의 아픔이 있었다는 사실이 성인이 된 지금 그들이 당신에게 가하는 고통을 합리화할 수는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보다 더 힘든 어린 시절을 겪고도 타인에게 공감하고 존중을 표하는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합니다. 이 이야기의 진정한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당신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이 결코 당신 탓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둘째,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께는 어떻게 하면 아이를 더 건강한 인격체로 키울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물론 육아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을 모두 따른다고 해서 100% 보장되는 것은 없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가 나르시시스트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무관심하고 이기적인 부모 밑에서 놀랍도록 공감 능력이 뛰어난 아이가 자라기도 합니다. 육아란 부모의 희생과 헌신, 일관성 있는 태도 위에 아이가 타고난 고유의 무언가, 그리고 약간의 운이 더해져 완성되는 복잡한 예술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그 복잡하고 미묘한 여정의 첫걸음, 인간의 성격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기질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질이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는 성격의 생물학적 바탕입니다. 마치 각기 다른 씨앗과도 같죠. 어떤 씨앗은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지만 어떤 씨앗은 아주 세심한 보살핌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중 자녀를 둘 이상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 단번에 이해하실 겁니다.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도 아이들은 태어난 첫날부터 기질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요. 어떤 아기들은 유난히 많이 울고 쉽게 달래지지 않으며 잠도 잘 자지 못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까다로운 기질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아이들은 부모를 쉽게 지치게 만듭니다. 부모는 끊임없이 요구하는 아이에게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 인내심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죠. 이 과정에서 아이는 세상으로부터 부정적인 피드백을 더 많이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 좀 해. 제발 얌전히 좀 있어. 넌 왜 이렇게 손이 많이 가니? 와 같은 꾸중을 더 자주 듣게 됩니다.
지친 부모로부터 언어적, 신체적 학대를 당할 위험 또한 높아집니다. 물론 어떤 이유로도 학대는 정당화될 수 없지만 이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아이의 마음속에 깊은 불안정성을 심습니다. 아이는 끊임없이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지만 자신의 주체할 수 없는 행동 때문에 계속해서 거절당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저명한 심리학자 마샤 리네아는 이러한 현상을 아주 명쾌한 틀로 설명했습니다. 한쪽에는 생물학적 취약성, 즉 아이가 타고난 예민한 기질을 놓고 다른 한쪽에는 무효화하는 환경, 즉 아이의 감정과 존재를 인정해주지 않는 양육 환경을 놓습니다. 이 두 가지가 최악의 형태로 만났을 때, 즉 타고나길 예민한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끊임없이 억압하고 무시당하는 환경에서 자랄 때 부적응적이고 조절되지 않는 성격 장애로 이어질 확률이 가장 높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즘이 싹트는 가장 비옥한 토양 중 하나입니다. 반대로 생물학적 취약성이 낮고 건강하고 지지적인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안정적인 성인으로 성장할 확률이 가장 높겠지요.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두 가지 요소가 마치 곱셈처럼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을 제공해도 아이가 타고난 생물학적 취약성이 너무나 크다면 안타깝게도 성인이 되어 나르시시즘과 같은 성격 문제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저렇게 좋은 부모님 밑에서 어쩌면 저런 아이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를 설명해 줍니다. 타고난 기질 자체가 그만큼 강력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질은 성인기의 성격을 결정하는 출발선과도 같습니다. 물론 까다로운 기질을 가진 아이가 반드시 문제적인 성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의 각별한 노력과 이해를 통해 얼마든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부모에게 훨씬 더 많은 인내와 지혜를 요구하는 힘든 과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르시시즘을 형성하는 또 다른 거대한 기둥, 바로 트라우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뇌가 폭발적으로 발달하는 유아기부터 청소년기에 겪는 트라우마는 한 사람의 세상을 보는 방식, 세상을 느끼는 방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의 세상은 늘 경계와 두려움, 위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충동적이고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으며 과거의 고통을 끊임없이 재경험하거나 필사적으로 회피하려 합니다. 상당수의 나르시시스트들, 특히 내면이 취약하고 악성적인 유형의 사람들의 과거에는 이런 트라우마의 흔적이 발견됩니다. 그들의 편집증에 가까운 의심, 사소한 자극에도 폭발하는 공격성, 공감 능력의 부재, 그리고 충동적인 행동들은 모두 깊은 트라우마의 후유증과 맞닿아 있습니다. 만약 그 트라우마가 부모나 형제와 같은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서 비롯되었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아이는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고 배우며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내면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 자신이 봤던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딜레마에 빠집니다. 내 파트너나 가족이 나르시시스트인데 그에게 끔찍한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입니다. 한편으로는 그 지독한 행동이 이해가 되면서 연민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여기서 그를 떠나면 그에게 상처를 준 또 한 명의 사람이 되는 것 같아 죄책감이 듭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분노를 감당하며 사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고통스럽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과거에 대한 책임은 당신에게 없습니다. 당신이 그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주고 그의 분노를 조절해주는 도구가 될 의무는 없습니다. 당신이 그의 학대를 묵묵히 견뎌주는 것은 그를 돕는 길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고 변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 뿐입니다. 성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과거에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상처를 주는지 깨닫고 그것을 바꾸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든 관계를 떠나든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들은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질 수 없습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주면서 동시에 당신 곁에 머무를 권리는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르시시즘의 뿌리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론 중 하나인 애착 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1950년대 존 보울비와 메리 에인스워스라는 심리학자들은 아이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연구했습니다. 그들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아이에게는 최소한 한 명의 안정적이고 일관되며 반응적인 주 양육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양육자는 아이에게 세상의 안전기지가 되어줍니다. 아이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두려울 때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안전기지가 있다는 것을 알 때 비로소 세상을 탐험할 용기를 얻습니다. 만약 양육자가 아이의 요구에 반응하지 않거나 있더라도 감정적으로 부재한다면 아이는 극심한 불안을 느끼고 울거나 소리치는 등 양육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행동을 합니다. 이마저도 실패하면 아이는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연구자들은 아이들이 양육자와의 관계를 통해 형성하는 애착 유형을 몇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가장 건강한 안정애착은 부모가 잠시 떠나도 약간의 슬픔을 보이지만 이내 안정을 찾고 부모가 돌아왔을 때 반갑게 맞으며 빠르게 위로받는 유형입니다. 반면 나르시시즘과 가장 깊게 관련된 것은 불안정 애착입니다. 이 유형의 아이들은 부모가 떠날 때 극도로 불안해하며 부모가 돌아와도 쉽게 진정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위로받고 싶어하는 동시에 자신을 떠났다는 사실에 대해 부모를 밀어내고 벌 주려는 모순적인 행동을 보입니다. 이 모습, 혹시 당신의 관계에서 익숙하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성인이 된 불안정 애착 유형의 사람들은 항상 상대방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까 봐 전전긍긍합니다. 자신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극심한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들은 어린 시절 자신을 불안하게 했던 양육자에게 느꼈던 그 분노를 현재의 파트너에게 그대로 투사합니다. 그들은 관계에서 끊임없이 밀고 당기기를 반복합니다. 극적인 다툼과 헤어짐, 그리고 다시 매달리는 과정이 반복됩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 관계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이러한 불안정 애착은 어디서 비롯될까요? 부모의 물리적 부재 혹은 정서적 부재에서 비롯됩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의 스트레스나 자기중심적인 관심사에만 몰두해 아이에게 일관된 사랑과 관심을 주지 못할 때 아이는 세상에 대한 안정감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버림받을 것에 대한 평생의 불안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또 다른 함정이 있습니다. 파트너의 행동이 불안정 애착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구원자가 되려고 합니다. 내가 이제 그의 새로운 부모가 되어 일관된 사랑을 줌으로써 그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 거야라고 믿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역할이 아닙니다. 당신의 파트너를 다시 키우는 것은 당신의 몫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롯이 그가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할 자신의 과제입니다. 당신은 그의 버려진 부모가 아니며 당신이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그의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르시시즘이라는 복잡한 현상이 타고난 기질과 양육 환경, 트라우마, 그리고 애착 관계라는 여러 조각들이 합쳐져 만들어지는 과정임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치 한 그릇에 찌개를 끓일 때 여러 재료와 불의 색이, 시간이 어우러져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당신이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그들의 과거는 그들의 것이고 당신의 현재와 미래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는 것이 그들의 행동을 인내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진정한 이해는 당신을 얽매고 있던 죄책감과 책임감의 사슬을 끊고 당신 자신을 위한 건강한 선택을 내릴 수 있는 자유를 주는 데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되찾을 힘은 바로 그 이해에서부터. 안녕하세요. 우리 삶의 깊은 이면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분들이 마음속 깊이 품고 있는 아주 고통스러운 질문 하나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어째서 내 형제는 저렇게 변해버렸을까? 나와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는데, 왜 우리 첫째 아이는 나르시시스트 성향을 보이는데 다른 아이는 그렇지 않을까? 도대체 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중심적이고 공감 능력이 없으며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걸까? 이 질문들은 때로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되지만 대부분은 깊은 상처와 절박함에서 나옵니다. 혹자는 이런 사람을 이해하고 관계를 개선해 보려는 마지막 희망의 끈을 붙잡고 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절실한 이들은 바로 부모님들일 겁니다. 특히 자신이 나르시시스트 부모 밑에서 자란 아픔을 겪었기에 자신의 아이만큼은 절대로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진 분들입니다. 이 끔찍한 대물림의 고리를 끊어내고 싶은 것이죠. 나르시시즘은 대체 어디에서 오는가? 이 질문은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왜 우리가 그들의 과거에 대해 이렇게 긴 시간을 들여 이야기해야 합니까? 중요한 건 그들 때문에 상처받은 우리들의 이야기 아닌가요? 네, 100% 동의합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겪는 상처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찌르는 그 무기가 무엇인지 알아야만 합니다. 그 무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상처의 본질을 파악하고 자신을 보호할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나르시시스트의 행동을 변명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함이 절대 아닙니다. 그들에게 어린 시절의 아픔이 있었다는 사실이 성인이 된 지금 그들이 당신에게 가하는 고통을 합리화할 수는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보다 더 힘든 어린 시절을 겪고도 타인에게 공감하고 존중을 표하는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합니다. 이 이야기의 진정한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당신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이 결코 당신 탓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둘째,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께는 어떻게 하면 아이를 더 건강한 인격체로 키울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물론 육아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을 모두 따른다고 해서 100% 보장되는 것은 없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가 나르시시스트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무관심하고 이기적인 부모 밑에서 놀랍도록 공감 능력이 뛰어난 아이가 자라기도 합니다. 육아란 부모의 희생과 헌신, 일관성 있는 태도 위에 아이가 타고난 고유의 무언가, 그리고 약간의 운이 더해져 완성되는 복잡한 예술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그 복잡하고 미묘한 여정의 첫걸음, 인간의 성격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기질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질이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는 성격의 생물학적 바탕입니다. 마치 각기 다른 씨앗과도 같죠. 어떤 씨앗은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지만 어떤 씨앗은 아주 세심한 보살핌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중 자녀를 둘 이상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 단번에 이해하실 겁니다.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도 아이들은 태어난 첫날부터 기질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요. 어떤 아기들은 유난히 많이 울고 쉽게 달래지지 않으며
잠도 잘 자지 못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까다로운 기질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아이들은 부모를 쉽게 지치게 만듭니다. 부모는 끊임없이 요구하는 아이에게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 인내심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죠. 이 과정에서 아이는 세상으로부터 부정적인 피드백을 더 많이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 좀 해. 제발 얌전히 좀 있어. 넌 왜 이렇게 손이 많이 가니? 와 같은 꾸중을 더 자주 듣게 됩니다. 지친 부모로부터 언어적, 신체적 학대를 당할 위험 또한 높아집니다. 물론 어떤 이유로도 학대는 정당화될 수 없지만 이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아이의 마음속에 깊은 불안정성을 심습니다. 아이는 끊임없이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지만 자신의 주체할 수 없는 행동 때문에 계속해서 거절당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저명한 심리학자 마샤 리네아는 이러한 현상을 아주 명쾌한 틀로 설명했습니다. 한쪽에는 생물학적 취약성, 즉 아이가 타고난 예민한 기질을 놓고 다른 한쪽에는 무효화하는 환경, 즉 아이의 감정과 존재를 인정해주지 않는 양육 환경을 놓습니다. 이 두 가지가 최악의 형태로 만났을 때, 즉 타고나길 예민한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끊임없이 억압하고 무시당하는 환경에서 자랄 때 부적응적이고 조절되지 않는 성격 장애로 이어질 확률이 가장 높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즘이 싹트는 가장 비옥한 토양 중 하나입니다. 반대로 생물학적 취약성이 낮고 건강하고 지지적인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안정적인 성인으로 성장할 확률이 가장 높겠지요.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두 가지 요소가 마치 곱셈처럼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을 제공해도 아이가 타고난 생물학적 취약성이 너무나 크다면 안타깝게도 성인이 되어 나르시시즘과 같은 성격 문제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저렇게 좋은 부모님 밑에서 어쩌면 저런 아이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를 설명해 줍니다. 타고난 기질 자체가 그만큼 강력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질은 성인기의 성격을 결정하는 출발선과도 같습니다. 물론 까다로운 기질을 가진 아이가 반드시 문제적인 성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의 각별한 노력과 이해를 통해 얼마든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부모에게 훨씬 더 많은 인내와 지혜를 요구하는 힘든 과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르시시즘을 형성하는 또 다른 거대한 기둥, 바로 트라우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뇌가 폭발적으로 발달하는 유아기부터 청소년기에 겪는 트라우마는 한 사람의 세상을 보는 방식, 세상을 느끼는 방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의 세상은 늘 경계와 두려움, 위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충동적이고 감정 조절의 어려움을 겪으며 과거의 고통을 끊임없이 재경험하거나 필사적으로 회피하려 합니다. 상당수의 나르시시스트들, 특히 내면이 취약하고 악성적인 유형의 사람들의 과거에는 이런 트라우마의 흔적이 발견됩니다. 그들의 편집증에 가까운 의심, 사소한 자극에도 폭발하는 공격성, 공감 능력의 부재, 그리고 충동적인 행동들은 모두 깊은 트라우마의 후유증과 맞닿아 있습니다. 만약 그 트라우마가 부모나 형제와 같은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서 비롯되었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아이는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고 배우며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내면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 자신이 봤던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딜레마에 빠집니다. 내 파트너나 가족이 나르시시스트인데 그에게 끔찍한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입니다. 한편으로는 그 지독한 행동이 이해가 되면서 연민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여기서 그를 떠나면
그에게 상처를 준 또 한 명의 사람이 되는 것 같아 죄책감이 듭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분노를 감당하며 사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고통스럽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과거에 대한 책임은 당신에게 없습니다. 당신이 그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주고 그의 분노를 조절해주는 도구가 될 의무는 없습니다. 당신이 그의 학대를 묵묵히 견뎌주는 것은 그를 돕는 길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고 변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 뿐입니다. 성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과거에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상처를 주는지 깨닫고 그것을 바꾸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든 관계를 떠나든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들은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질 수 없습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주면서 동시에 당신 곁에 머무를 권리는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르시시즘의 뿌리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론 중 하나인 애착 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1950년대 존 보울비와 메리 에인스워스라는 심리학자들은 아이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연구했습니다. 그들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아이에게는 최소한 한 명의 안정적이고 일관되며 반응적인 주 양육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양육자는 아이에게 세상의 안전기지가 되어줍니다. 아이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두려울 때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안전기지가 있다는 것을 알 때 비로소 세상을 탐험할 용기를 얻습니다. 만약 양육자가 아이의 요구에 반응하지 않거나 있더라도 감정적으로 부재한다면 아이는 극심한 불안을 느끼고 울거나 소리치는 등 양육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행동을 합니다. 이마저도 실패하면 아이는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연구자들은 아이들이 양육자와의 관계를 통해 형성하는 애착 유형을 몇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가장 건강한 안정애착은 부모가 잠시 떠나도 약간의 슬픔을 보이지만 이내 안정을 찾고 부모가 돌아왔을 때 반갑게 맞으며 빠르게 위로받는 유형입니다. 반면 나르시시즘과 가장 깊게 관련된 것은 불안정 애착입니다. 이 유형의 아이들은 부모가 떠날 때 극도로 불안해하며 부모가 돌아와도 쉽게 진정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위로받고 싶어하는 동시에 자신을 떠났다는 사실에 대해 부모를 밀어내고 벌 주려는 모순적인 행동을 보입니다. 이 모습, 혹시 당신의 관계에서 익숙하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성인이 된 불안정 애착 유형의 사람들은 항상 상대방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까 봐 전전긍긍합니다. 자신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극심한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들은 어린 시절 자신을 불안하게 했던 양육자에게 느꼈던 그 분노를 현재의 파트너에게 그대로 투사합니다. 그들은 관계에서 끊임없이 밀고 당기기를 반복합니다. 극적인 다툼과 헤어짐, 그리고 다시 매달리는 과정이 반복됩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 관계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이러한 불안정 애착은 어디서 비롯될까요? 부모의 물리적 부재, 혹은 정서적 부재에서 비롯됩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의 스트레스나 자기중심적인 관심사에만 몰두해 아이에게 일관된 사랑과 관심을 주지 못할 때 아이는 세상에 대한 안정감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버림받을 것에 대한 평생의 불안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또 다른 함정이 있습니다. 파트너의 행동이 불안정 애착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구원자가 되려고 합니다. 내가 이제 그의 새로운 부모가 되어 일관된 사랑을 줌으로써 그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 거야라고 믿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역할이 아닙니다. 당신의 파트너를 다시 키우는 것은 당신의 몫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롯이 그가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할 자신의 과제입니다. 당신은 그의 버려진 부모가 아니며 당신이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그의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르시시즘이라는 복잡한 현상이 타고난 기질과 양육 환경, 트라우마, 그리고 애착 관계라는 여러 조각들이 합쳐져 만들어지는 과정임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치 한 그릇의 찌개를 끓일 때 여러 재료와 불의 색이, 시간이 어우러져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당신이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그들의 과거는 그들의 것이고 당신의 현재와 미래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는 것이 그들의 행동을 인내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진정한 이해는 당신을 얽매고 있던 죄책감과 책임감의 사슬을 끊고 당신 자신을 위한 건강한 선택을 내릴 수 있는 자유를 주는 데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되찾을 힘은 바로 그 이해에서부터. 안녕하세요. 우리 삶의 깊은 이면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분들이 마음속 깊이 품고 있는 아주 고통스러운 질문 하나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어째서 내 형제는 저렇게 변해버렸을까? 나와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는데, 왜 우리 첫째 아이는 나르시시스트 성향을 보이는데 다른 아이는 그렇지 않을까? 도대체 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중심적이고 공감 능력이 없으며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걸까? 이 질문들은 때로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되지만 대부분은 깊은 상처와 절박함에서 나옵니다. 혹자는 이런 사람을 이해하고 관계를 개선해 보려는 마지막 희망의 끈을 붙잡고 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절실한 이들은 바로 부모님들일 겁니다. 특히 자신이 나르시시스트 부모 밑에서 자란 아픔을 겪었기에 자신의 아이만큼은 절대로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진 분들입니다. 이 끔찍한 대물림의 고리를 끊어내고 싶은 것이죠. 나르시시즘은 대체 어디에서 오는가? 이 질문은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왜 우리가 그들의 과거에 대해 이렇게 긴 시간을 들여 이야기해야 합니까? 중요한 건 그들 때문에 상처받은 우리들의 이야기 아닌가요? 네, 100% 동의합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겪는 상처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찌르는 그 무기가 무엇인지 알아야만 합니다. 그 무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상처의 본질을 파악하고 자신을 보호할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나르시시스트의 행동을 변명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함이 절대 아닙니다. 그들에게 어린 시절의 아픔이 있었다는 사실이 성인이 된 지금 그들이 당신에게 가하는 고통을 합리화할 수는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보다 더 힘든 어린 시절을 겪고도 타인에게 공감하고 존중을 표하는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합니다. 이 이야기의 진정한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당신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이 결코 당신 탓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둘째,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께는 어떻게 하면 아이를 더 건강한 인격체로 키울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물론 육아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을 모두 따른다고 해서 100% 보장되는 것은 없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가 나르시시스트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무관심하고 이기적인 부모 밑에서 놀랍도록 공감 능력이 뛰어난 아이가 자라기도 합니다. 육아란 부모의 희생과 헌신, 일관성 있는 태도 위에 아이가 타고난 고유의 무언가, 그리고 약간의 운이 더해져 완성되는 복잡한 예술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그 복잡하고 미묘한 여정의 첫걸음, 인간의 성격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기질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질이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는 성격의 생물학적 바탕입니다. 마치 각기 다른 씨앗과도 같죠. 어떤 씨앗은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지만 어떤 씨앗은 아주 세심한 보살핌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중 자녀를 둘 이상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 단번에 이해하실 겁니다.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도 아이들은 태어난 첫날부터 기질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요. 어떤 아기들은 유난히 많이 울고 쉽게 달래지지 않으며 잠도 잘 자지 못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까다로운 기질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아이들은 부모를 쉽게 지치게 만듭니다. 부모는 끊임없이 요구하는 아이에게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 인내심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죠. 이 과정에서 아이는 세상으로부터 부정적인 피드백을 더 많이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 좀 해. 제발 얌전히 좀 있어. 넌 왜 이렇게 손이 많이 가니? 와 같은 꾸중을 더 자주 듣게 됩니다. 지친 부모로부터 언어적, 신체적 학대를 당할 위험 또한 높아집니다. 물론 어떤 이유로도 학대는 정당화될 수 없지만 이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아이의 마음속에 깊은 불안정성을 심습니다. 아이는 끊임없이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지만 자신의 주체할 수 없는 행동 때문에 계속해서 거절당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저명한 심리학자 마샤 리네아는 이러한 현상을 아주 명쾌한 틀로 설명했습니다. 한쪽에는 생물학적 취약성, 즉 아이가 타고난 예민한 기질을 놓고 다른 한쪽에는 무효화하는 환경, 즉 아이의 감정과 존재를 인정해주지 않는 양육 환경을 놓습니다. 이 두 가지가 최악의 형태로 만났을 때, 즉 타고나길 예민한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끊임없이 억압하고 무시당하는 환경에서 자랄 때 부적응적이고 조절되지 않는 성격 장애로 이어질 확률이 가장 높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즘이 싹트는 가장 비옥한 토양 중 하나입니다. 반대로 생물학적 취약성이 낮고 건강하고 지지적인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안정적인 성인으로 성장할 확률이 가장 높겠지요.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두 가지 요소가 마치 곱셈처럼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을 제공해도 아이가 타고난 생물학적 취약성이 너무나 크다면 안타깝게도 성인이 되어 나르시시즘과 같은 성격 문제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저렇게 좋은 부모님 밑에서 어쩌면 저런 아이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를 설명해 줍니다. 타고난 기질 자체가 그만큼 강력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질은 성인기의 성격을 결정하는 출발선과도 같습니다. 물론 까다로운 기질을 가진 아이가 반드시 문제적인 성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의 각별한 노력과 이해를 통해 얼마든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부모에게 훨씬 더 많은 인내와 지혜를 요구하는 힘든 과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르시시즘을 형성하는 또 다른 거대한 기둥, 바로 트라우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뇌가 폭발적으로 발달하는 유아기부터 청소년기에 겪는 트라우마는 한 사람의 세상을 보는 방식, 세상을 느끼는 방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의 세상은 늘 경계와 두려움, 위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충동적이고 감정 조절의 어려움을 겪으며 과거의 고통을 끊임없이 재경험하거나 필사적으로 회피하려 합니다. 상당수의 나르시시스트들, 특히 내면이 취약하고 악성적인 유형의 사람들의 과거에는 이런 트라우마의 흔적이 발견됩니다. 그들의 편집증에 가까운 의심, 사소한 자극에도 폭발하는 공격성, 공감 능력의 부재, 그리고 충동적인 행동들은 모두 깊은 트라우마의 후유증과 맞닿아 있습니다. 만약 그 트라우마가 부모나 형제와 같은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서 비롯되었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아이는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고 배우며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내면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 자신이 봤던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딜레마에 빠집니다. 내 파트너나 가족이 나르시시스트인데 그에게 끔찍한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입니다. 한편으로는 그 지독한 행동이 이해가 되면서 연민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여기서 그를 떠나면 그에게 상처를 준 또 한 명의 사람이 되는 것 같아 죄책감이 듭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분노를 감당하며 사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고통스럽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과거에 대한 책임은 당신에게 없습니다. 당신이 그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주고 그의 분노를 조절해주는 도구가 될 의무는 없습니다. 당신이 그의 학대를 묵묵히 견뎌주는 것은 그를 돕는 길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고 변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 뿐입니다. 성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과거에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상처를 주는지 깨닫고 그것을 바꾸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든 관계를 떠나든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들은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질 수 없습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주면서 동시에 당신 곁에 머무를 권리는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르시시즘의 뿌리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론 중 하나인 애착 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1950년대 존 보울비와 메리 에인스워스라는 심리학자들은 아이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연구했습니다. 그들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아이에게는 최소한 한 명의 안정적이고 일관되며 반응적인 주 양육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양육자는 아이에게 세상의 안전기지가 되어줍니다. 아이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두려울 때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안전기지가 있다는 것을 알 때 비로소 세상을 탐험할 용기를 얻습니다. 만약 양육자가 아이의 요구에 반응하지 않거나 있더라도 감정적으로 부재한다면 아이는 극심한 불안을 느끼고 울거나 소리치는 등 양육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행동을 합니다. 이마저도 실패하면 아이는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연구자들은 아이들이 양육자와의 관계를 통해 형성하는 애착 유형을 몇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가장 건강한 안정애착은 부모가 잠시 떠나도 약간의 슬픔을 보이지만 이내 안정을 찾고 부모가 돌아왔을 때 반갑게 맞으며 빠르게 위로받는 유형입니다. 반면 나르시시즘과 가장 깊게 관련된 것은 불안정 애착입니다. 이 유형의 아이들은 부모가 떠날 때 극도로 불안해하며 부모가 돌아와도 쉽게 진정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위로받고 싶어하는 동시에 자신을 떠났다는 사실에 대해 부모를 밀어내고 벌 주려는 모순적인 행동을 보입니다. 이 모습, 혹시 당신의 관계에서 익숙하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성인이 된 불안정 애착 유형의 사람들은 항상 상대방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까 봐 전전긍긍합니다. 자신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극심한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들은 어린 시절 자신을 불안하게 했던 양육자에게 느꼈던 그 분노를 현재의 파트너에게 그대로 투사합니다. 그들은 관계에서 끊임없이 밀고 당기기를 반복합니다. 극적인 다툼과 헤어짐, 그리고 다시 매달리는 과정이 반복됩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 관계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이러한 불안정 애착은 어디서 비롯될까요? 부모의 물리적 부재 혹은 정서적 부재에서 비롯됩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의 스트레스나 자기중심적인 관심사에만 몰두해 아이에게 일관된 사랑과 관심을 주지 못할 때 아이는 세상에 대한 안정감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버림받을 것에 대한 평생의 불안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또 다른 함정이 있습니다. 파트너의 행동이 불안정 애착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구원자가 되려고 합니다. 내가 이제 그의 새로운 부모가 되어 일관된 사랑을 줌으로써 그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 거야라고 믿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역할이 아닙니다. 당신의 파트너를 다시 키우는 것은 당신의 몫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롯이 그가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할 자신의 과제입니다. 당신은 그의 버려진 부모가 아니며 당신이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그의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르시시즘이라는 복잡한 현상이 타고난 기질과 양육 환경, 트라우마, 그리고 애착 관계라는 여러 조각들이 합쳐져 만들어지는 과정임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치 한 그릇에 찌개를 끓일 때 여러 재료와 불의 색이, 시간이 어우러져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당신이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그들의 과거는 그들의 것이고 당신의 현재와 미래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는 것이 그들의 행동을 인내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진정한 이해는 당신을 얽매고 있던 죄책감과 책임감의 사슬을 끊고 당신 자신을 위한 건강한 선택을 내릴 수 있는 자유를 주는 데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되찾을 힘은 바로 그 이해에서부터. 안녕하세요. 우리 삶의 깊은 이면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분들이 마음속 깊이 품고 있는 아주 고통스러운 질문 하나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어째서 내 형제는 저렇게 변해버렸을까? 나와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는데, 왜 우리 첫째 아이는 나르시시스트 성향을 보이는데 다른 아이는 그렇지 않을까? 도대체 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중심적이고 공감 능력이 없으며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걸까? 이 질문들은 때로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되지만 대부분은 깊은 상처와 절박함에서 나옵니다. 혹자는 이런 사람을 이해하고 관계를 개선해 보려는 마지막 희망의 끈을 붙잡고 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절실한 이들은 바로 부모님들일 겁니다. 특히 자신이 나르시시스트 부모 밑에서 자란 아픔을 겪었기에 자신의 아이만큼은 절대로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진 분들입니다. 이 끔찍한 대물림의 고리를 끊어내고 싶은 것이죠. 나르시시즘은 대체 어디에서 오는가? 이 질문은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왜 우리가 그들의 과거에 대해 이렇게 긴 시간을 들여 이야기해야 합니까? 중요한 건 그들 때문에 상처받은 우리들의 이야기 아닌가요? 네, 100% 동의합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겪는 상처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찌르는 그 무기가 무엇인지 알아야만 합니다. 그 무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상처의 본질을 파악하고 자신을 보호할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나르시시스트의 행동을 변명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함이 절대 아닙니다. 그들에게 어린 시절의 아픔이 있었다는 사실이 성인이 된 지금 그들이 당신에게 가하는 고통을 합리화할 수는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보다 더 힘든 어린 시절을 겪고도 타인에게 공감하고 존중을 표하는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합니다. 이 이야기의 진정한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당신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이 결코 당신 탓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둘째,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께는 어떻게 하면 아이를 더 건강한 인격체로 키울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물론 육아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을 모두 따른다고 해서
100% 보장되는 것은 없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가 나르시시스트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무관심하고 이기적인 부모 밑에서 놀랍도록 공감 능력이 뛰어난 아이가 자라기도 합니다. 유갈한 부모의 희생과 헌신, 일관성 있는 태도 위에 아이가 타고난 고유의 무언가, 그리고 약간의 운이 더해져 완성되는 복잡한 예술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그 복잡하고 미묘한 여정의 첫걸음, 인간의 성격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기질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질이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는 성격의 생물학적 바탕입니다. 마치 각기 다른 씨앗과도 같죠. 어떤 씨앗은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지만 어떤 씨앗은 아주 세심한 보살핌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중 자녀를 둘 이상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 단번에 이해하실 겁니다.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도 아이들은 태어난 첫날부터 기질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요. 어떤 아기들은 유난히 많이 울고 쉽게 달래지지 않으며 잠도 잘 자지 못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까다로운 기질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아이들은 부모를 쉽게 지치게 만듭니다. 부모는 끊임없이 요구하는 아이에게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 인내심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죠. 이 과정에서 아이는 세상으로부터 부정적인 피드백을 더 많이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 좀 해. 제발 얌전히 좀 있어. 넌 왜 이렇게 손이 많이 가니? 와 같은 꾸중을 더 자주 듣게 됩니다. 지친 부모로부터 언어적, 신체적 학대를 당할 위험 또한 높아집니다. 물론 어떤 이유로도 학대는 정당화될 수 없지만 이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아이의 마음속에 깊은 불안정성을 심습니다. 아이는 끊임없이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지만 자신의 주체할 수 없는 행동 때문에 계속해서 거절당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저명한 심리학자 마샤 리네아는 이러한 현상을 아주 명쾌한 틀로 설명했습니다. 한쪽에는 생물학적 취약성, 즉 아이가 타고난 예민한 기질을 놓고 다른 한쪽에는 무효화하는 환경, 즉 아이의 감정과 존재를 인정해주지 않는 양육 환경을 놓습니다. 이 두 가지가 최악의 형태로 만났을 때, 즉 타고나길 예민한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끊임없이 억압하고 무시당하는 환경에서 자랄 때 부적응적이고 조절되지 않는 성격 장애로 이어질 확률이 가장 높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즘이 싹트는 가장 비옥한 토양 중 하나입니다. 반대로 생물학적 취약성이 낮고 건강하고 지지적인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안정적인 성인으로 성장할 확률이 가장 높겠지요.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두 가지 요소가 마치 곱셈처럼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을 제공해도 아이가 타고난 생물학적 취약성이 너무나 크다면 안타깝게도 성인이 되어 나르시시즘과 같은 성격 문제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저렇게 좋은 부모님 밑에서 어쩌면 저런 아이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를 설명해 줍니다. 타고난 기질 자체가 그만큼 강력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질은 성인기의 성격을 결정하는 출발선과도 같습니다. 물론 까다로운 기질을 가진 아이가 반드시 문제적인 성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의 각별한 노력과 이해를 통해 얼마든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부모에게 훨씬 더 많은 인내와 지혜를 요구하는 힘든 과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르시시즘을 형성하는 또 다른 거대한 기둥, 바로 트라우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뇌가 폭발적으로 발달하는 유아기부터 청소년기에 겪는 트라우마는 한 사람의 세상을 보는 방식, 세상을 느끼는 방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의 세상은 늘 경계와 두려움, 위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충동적이고 감정 조절의 어려움을 겪으며
과거의 고통을 끊임없이 재경험하거나 필사적으로 회피하려 합니다. 상당수의 나르시시스트들, 특히 내면이 취약하고 악성적인 유형의 사람들의 과거에는 이런 트라우마의 흔적이 발견됩니다. 그들의 편집증에 가까운 의심, 사소한 자극에도 폭발하는 공격성, 공감 능력의 부재, 그리고 충동적인 행동들은 모두 깊은 트라우마의 후유증과 맞닿아 있습니다. 만약 그 트라우마가 부모나 형제와 같은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서 비롯되었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아이는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고 배우며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내면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 자신이 봤던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딜레마에 빠집니다. 내 파트너나 가족이 나르시시스트인데 그에게 끔찍한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입니다. 한편으로는 그 지독한 행동이 이해가 되면서 연민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여기서 그를 떠나면 그에게 상처를 준 또 한 명의 사람이 되는 것 같아 죄책감이 듭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분노를 감당하며 사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고통스럽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과거에 대한 책임은 당신에게 없습니다. 당신이 그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주고 그의 분노를 조절해주는 도구가 될 의무는 없습니다. 당신이 그의 학대를 묵묵히 견뎌주는 것은 그를 돕는 길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고 변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 뿐입니다. 성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과거에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상처를 주는지 깨닫고 그것을 바꾸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든 관계를 떠나든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들은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질 수 없습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주면서 동시에 당신 곁에 머무를 권리는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르시시즘의 뿌리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론 중 하나인 애착 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1950년대 존 보울비와 메리 에인스워스라는 심리학자들은 아이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연구했습니다. 그들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아이에게는 최소한 한 명의 안정적이고 일관되며 반응적인 주 양육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양육자는 아이에게 세상의 안전기지가 되어줍니다. 아이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두려울 때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안전기지가 있다는 것을 알 때 비로소 세상을 탐험할 용기를 얻습니다. 만약 양육자가 아이의 요구에 반응하지 않거나 있더라도 감정적으로 부재한다면 아이는 극심한 불안을 느끼고 울거나 소리치는 등 양육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행동을 합니다. 이마저도 실패하면 아이는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연구자들은 아이들이 양육자와의 관계를 통해 형성하는 애착 유형을 몇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가장 건강한 안정애착은 부모가 잠시 떠나도 약간의 슬픔을 보이지만 이내 안정을 찾고 부모가 돌아왔을 때 반갑게 맞으며 빠르게 위로받는 유형입니다. 반면 나르시시즘과 가장 깊게 관련된 것은 불안정 애착입니다. 이 유형의 아이들은 부모가 떠날 때 극도로 불안해하며 부모가 돌아와도 쉽게 진정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위로받고 싶어하는 동시에 자신을 떠났다는 사실에 대해 부모를 밀어내고 벌 주려는 모순적인 행동을 보입니다. 이 모습, 혹시 당신의 관계에서 익숙하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성인이 된 불안정 애착 유형의 사람들은 항상 상대방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까 봐 전전긍긍합니다. 자신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극심한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들은 어린 시절 자신을 불안하게 했던 양육자에게 느꼈던 그 분노를 현재의 파트너에게 그대로 투사합니다. 그들은 관계에서 끊임없이 밀고 당기기를 반복합니다.
극적인 다툼과 헤어짐, 그리고 다시 매달리는 과정이 반복됩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 관계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